11월 30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저희 신장개업이 신장개업한 날이 8월 23일입니다.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다 우리 단골 손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밥상 푸짐하게 준비해서 손님 끊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맛집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자, 축하 문자는 뭐다? 선물입니다. 축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어젯밤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오늘부터 모든 일정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패싱과 중대 결심 논란 관련해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 지난주는 서울시의 김호평 예결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곽종빈 서울시 재정기획관에게 반대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으로 끌려간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오늘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인권기행에서 남산에 있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 노래가 밤새 맴돌았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막 들어오는데 5시 48분 발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전 수사정보기획관을 구속영장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좀 잘, 지난번에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 없다, 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이유로 해서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이번 영장 청구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에 한 차례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도 나름 칼을 갈고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어떤 증거를 내놨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공수처가 요새 수사 능력 논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되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불구속 기소를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일정 전면 취소했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먹 따봉 거꾸로 하는 네. 이런 P자를 써놓고 이모티콘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대표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준석 대표가 2가지의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요. 오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사 주최 포럼 행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이 대표가 칩거에 들어가니 당대표 사퇴설이다, 선대위원장 사퇴할 거다라는 등의 사퇴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부터 최근 충청권 일정, 그리고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수정 교수 선대위원장 임명까지 거듭 이준석 패싱을 이어온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왔는데요. 이에 이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자 당대표실은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대표 거취와 관련 관측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즉 대선 국면에서 제1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큰 일이 난 건 아니다라고 지금 톤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톤 다운 시키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은 톤 다운 시켰는데 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이나 이수정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며칠 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네. 약속 없이 찾아갔다. 대표실에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대표 사무실 갔다 왔는데 뭐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이게 톤다운 시키고 있는 거 맞아요? 불을 지른 거죠. 그런 경우 지금 이제 네. 그 당무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가리지 않고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떤 이제 언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사실 좀 앞단에서 보면 그 이모티콘과 끝인가 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올리기 직전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던 기사가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의 일각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비워놓지 않고 채우고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종인에 대한 이제 포기,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는 거를 이제 한다는 쿠키뉴스 기사가 나오니까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니는군요라고 먼저 일단 한 방 지른 뒤에 이모티콘 사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전에 고민주 기사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을 닫는 조치가 나오니까 이 대표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 끝에 중대 결심을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진 거고 당 대표가 전화기를 끄고 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정치인들도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 대표가 그런다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당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고 이건 공식적으로는 이제 당무 거부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줄다리기를 하던 시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썼던 방식이긴 하지만 그때도 전화기를 끄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조금 무게감 있게 봐야 되는 제스처다.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상임선대위원장은 나도 30대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당 대표가 이런 말 들어도 되는 겁니까? 무게감 있게 해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죠. 한 가지 좀 의아스러웠던 게 또 뭐 이준석 패싱에 관련한 해명들도 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게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바깥에 먼저 흘러가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다. 이런 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퍼서 잘 납득이 안 되고 오늘 김병준 공동상임위원장 역시 라디오에서 비슷한 말을 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 놀랬어요.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사고까지는 모르겠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 이거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당 대표가 원내 대표보다 윗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당 내에서 이제 원내 대표가 당 대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마치 이제 어린 아들을 대하는 듯한 태도인데 실제로 이수정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도 30대 아들이 있다. 만나서 좀 설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가 사실 영입 인사가 설득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1차적인 판단이고 굳이 따지자면 이준석 대표가 훨씬 정치 선배입니다.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거의 10년 정도 지금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바로 직전에 6월에 이제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제1야당의 당대표로 취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이 이런 쓰담쓰담하면 돌아오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맞느냐. 이게 혹은 국민들을 향해서 얼마나 바람직한 메시지로 보이겠느냐.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제대로 좀 판단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이 논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이나 유권자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진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 후보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윤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윤 후보는요 오늘 어쨌든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고 만나보라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요. 이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의 개인 사무실, 노원구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했고 찾아가서 30분을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했다. 내일도 만나볼 의향이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요. 뭐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당대표실에서는 당대표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또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준석 패싱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윤 후보가 원인을 저도 잘 모르겠다. 난 후보로서 할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원인 없이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는데. 속칭으로 따지면 삐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 당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좀 걱정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선대위나 이제 캠프 쪽에서 지금 상황 판단을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어떤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의 취약계층이라고 불렸던 이제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한 이제 오랜 노력의 이제 누적의 결과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윤석열 후보나 혹은 그 선대위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들을 보면 과연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청년층이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당장 있었던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 대전에서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1시간을 넘게 지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시간을 넘게 기다린 그 참석한 패널들, 청년 패널들을 향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앉으려고 하는 거를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이제 귀뜸을 해서 그제서야 뒤늦게 일어나서 사과라고 앉는 풍경이 벌어졌고 그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있었던 질문들도 굉장히 유치합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뭐였느냐, 법대 다닐 때 뭐 학점이 몇 점이었느냐. 사실은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청년층을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는 태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청년층을 정치적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동원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이준석 당대표 체제 이후에 기용된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토론 배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준석 체제의 상징이죠. 토론 배틀을 통해서 실력으로 검증받은 젊은 대변인들이 전부 빠져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청년층한테 이준석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과연 청년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조금 좀 종합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선대위의 청년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님이시잖아요. 예. 청년들에게 이거를 포함해서 어떤 메시지가 지금 가고 있는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헬마우스 굉장히 흥분하셨네요. 30대세요? 저는 이제 40대인데. 40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공당이 그 대선이라는 중대한 그 우리 선거를 앞두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경쟁을 펼쳐야 된다는 상황을 상정해 놓고 보면 제1야당 대선 후보 캠프가 잘해야 되니까 네네. 잘하려면 이런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조언을 좀 세게 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나는 국대다. 이준석 체제의 그 상징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에서 대변인으로 배틀에서 최종 승자가 됐던 임승호. 그러나 선대위에는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으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1호영이 82년생 여성 군사 전문가. 조동현 씨가 그 주인공인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사에서 인재영입 발표회를 갖고 조동현 씨를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신임 위원장은 82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60기 출신의 여성 우주항공 국방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를 비롯해 17년간 군에서 공무했고요. 현재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겸 미래국방기술 창업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위원장이 30대 워킹맘으로서 2030의 청년, 특히 여성의 표심을, 그리고 군사 전문가로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이 후보 역시 조동현 교수가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는 것처럼 민주당 선대위에도 뉴페이스가 돼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아재 개그를 하셨네. 뉴스페이스, 뉴페이스. 네. 라임을 맞췄네요. 저는 몇 가지 좀 포인트를 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굉장히 좀 공을 들인 인사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1차적으로 눈에 띈 건 이제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육사 출신의 군인사다. 네. 그리고 여성이다. 이제 이런 포인트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결집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중에 하나가 호남과 함께 2030 여성층이거든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기반이 되는 투표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층의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워킹맘의 안보 전문가의 항공 우주 분야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어떤 이미지를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을 들인 인사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지금 이수정 교수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1호 인사라고 이제 대비를 시켜봤을 때는 이수정 교수를 둘러싸고 이제 당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효과가 또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네,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어요. 대선 가까워지면서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2030 세대를 의식한 결정이다. 그래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2명은 반대했고 나머지 두 양당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양당 의원들 12명은 전부 다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12월 말부터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오늘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네요. 네, 수원지검은 오늘 뇌물공여, 직권남용,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역경찰관 A씨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달받고 또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은 시장은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B씨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들 등의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은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등 시청 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금 당장 이제 반박을 했는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굳이 뭐 직권을 남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 정보가 기묘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주장이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결백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막 나온 소식이라요. 예, 자세한 상황은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지켜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오후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체제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해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된 임승호 대변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당 상황은 힘들지만 100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며칠 전에 인터뷰했을 때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 밑에 댓글로 정진석 의원이죠. 예. 대변인은 공식적 발언만 해라.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정진석 지금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예, 뭐 공식적 발언만 해라는 아니었고요. 뭐 공식적인 당 논평에 집중해달라라는 취지였고 뭐 저는 그거 관련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을 했지만 정진석 의원님이 아무래도 뭐 정말로 제 입을 한번 뭐 소위 말하는 입을 막고 싶으셨다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시고 뭐 글을 삭제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공개적인 장소에 작성을 해서 정진석 의원님 본인에 대한 비판도 감수하겠다라는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는다. 예. 그러니까요. 정진석 의원이 개의치 말라고 했던 취지는 아니었을 텐데 요즘 청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 자유롭게 논쟁을 하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신 이유도 또 그러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뭐 좀 수배가 됩니까? 뭐 저도 지금 이준석 대표 본인과의 연락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굉장히 많은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좀 멀리 가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좀 많이 찾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지금 자택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택에 없다? 예.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무실에도 가봤으니까 사무실에도 없고 예. 자택에도 없고 예. 예. 근데 어젯밤에 그럼 이미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올릴 때 이미 어디 멀리 갔던 건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어디 멀리 간 건가요?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서 있었다시피 이제 초선 의원님들과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폭탄주 먹었다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술 많이 먹고 헤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폭탄주 마셨다고 하진 않았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폭탄주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뭐 자리가 있었던 거지 이제 폭탄주 때문에 뭐 글을 올려서 지금 잠적했다 이런 이제 어떤 호사가들의 얘기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고 뭐 본인의 지금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기현 원내대표 워딩을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사고까지는 모르겠고 조치를 해야겠다. 원내대표가 대표를 어떻게 조치하죠? 궁금하네요. 김기현 원내대표 평소에 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어떤 조치를 자기가 명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뭐 적극적으로 지금 대표실 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겠다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충청권 일정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점, 이수정 교수 선대위원장 임명까지 이준석 패싱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예. 근데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마지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감정. 이렇게 해서는 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해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렇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관련된 예. 건도 그렇고. 어제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제 어떤 자리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네.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쌓여왔다고 봅니다. 기존에 뭐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한 어떤 뭐 당대표 패싱 논란이라 불리는 것들,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 대표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 것들, 네. 최소한의 일정 통보도 없는 것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핵심이었다고 보는 게 사실 어제 특정 언론사에서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익명성을 빌려서 지속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네. 어제 언론사의 워딩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대 여성들에게는 혐오 대상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게 익명성을 빌려서 특정 언론사에 그런 식으로 워딩을 쓴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준석 대표도 뭔가 실명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익명성을 빌리다 보니 거기서 좀 촉발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실은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당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하냐.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홍보 미디어 본부장 관련된 역할, 홍보 미디어와 관련된 역할도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를 쓰게 된 직접적 원인 아니냐. 가장 마지막에 트리거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설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다 보니까 제가 들은 설만 해도 한 4-5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추측성 보도고 당 대표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사퇴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니 뭐 추측성 어떤 해석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제가 50대지만 이 얘기 듣고 조금 약간 기분이 나쁠 뻔했는데 이수정 교수가 오늘 한 언론에 와서 이 대표 관련해서 저한테도 30대 아들이 있다.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봤지 않겠는가. 잘 설득하겠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30대 아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이 30대가 아니라 당 대표,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은 제1야당의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한테 30대 아들이 있다. 어떠세요? 뭐 이수정 교수가 이런 워딩을 쓴 것이 의도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뒤에 워딩들을 보면은 뭐 30대의 정서도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번에 SNS 글을 작성했을 때나 아니면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발됐을 때 보면은 이제 나이가 어린 걸 강조하고 싶다 보니 주로 이제 언론에서 하는 표현은 뭐 이대남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27살 뭐 짜리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워딩이 사실 당대표가 정당 역사상 가장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30대다 보니까 이런 워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당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워딩 자체가 조금은 당대표를 얕잡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주위 분들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예, 우리 대변인. 조심해야죠. 요즘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수정 교수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용어상의 조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이번 윤석열 선대위가 구성되면서 실제로 이준석 체제에서 당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소위 김종인으로 분류됐던 인사들,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임승호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서 전부 다 배제됐어요. 윤희숙, 금태섭 이런 분들도 아직 인선이 안 됐고, 이게 의식적으로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을 배제하고 윤석열 체제로 당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이제 김한길 소위 창당 전문가라고 하는 이분까지 영입을 하면서 윤석열의 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윤석열 주변에 지금 포진하고 계신 분들이 공천권 행사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이준석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해가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런 갈등이 나온 거 아니냐.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선대위 관련해서 뭐 대변인직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제안은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작성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정중하게 자리 받으려고 그런 걸 전혀 썼다.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사했던 적은 있고요. 뭐 다른 분에 있어서 사실 뭐 윤석열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들의 비판도 뭐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모양새는 소위 이준석계나 뭐 김종인 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모양을 띠고 있으니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뭐 할당제식으로 여러 계파를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선대위 전체적으로 제가 글을 썼을 때도 그렇지만 조금은 비전과 가치가 명확한 선대위를 가져가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런 지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우리 임승호 대변인, 그다음에 뭐 금태섭, 윤희숙 이런 분들이 상징하는 게 말하자면 중도, 호남, 청년 세대의 확장성을 갖는 국민의힘이라는 방향성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다 그 배제된다라는 것은 소위 중도 확장, 청년 확장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해석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윤석열 후보와 차담회를 한 이후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후보의 최근에 어떤 청년 행보와 관련해서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 보좌역과 관련해서는 만약 청년 확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특정 인물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무조건 앉혀라라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인물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바랬던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매력이 조금 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매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차담회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후보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대위 과정에서도 그것이 조금 보이지 않나라는 우려를 해서 차담회에서도 후보에게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2, 3차 인선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당무 선권도 있고 대통령 후보니까요. 이준석 패싱 논란에 대해서 기자에게 기자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원인을 저도 잘 모르겠다. 난 후보로서 할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기존의 논란들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1대1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도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익명성을 빌려서 조금 공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측근들과 어떤 이준석 대표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요, 죄송합니다만 원래 예전에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을 직접 비판하기 어려울 때 측근의 신하들 탓을 하거든요. 측근 탓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 원인을 저도 잘 모르겠다. 난 후보로서 할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오늘의 잠적이나 어제의 글을 근본적 원인 없는 투정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읽힐 가능성도 있는데 후보가 이렇게 만약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해결의 실마리 찾아집니까? 뭐 아무래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예, 다만 후보의 워딩 같은 경우에는 무시한다기보다는 이제 실무진 과정의 어떤 일정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실무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국민들을 기만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윤석열 후보도 오늘 권성동 총장을 통해서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이 다소 길어진다면 윤석열 후보 본인도 직접 움직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무적 오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뭐 실무적 오해 때문에 뭐 잠적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 가치 지향이 저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서로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무적 오해 수준은 이미 넘었죠. 예, 실무적 오해 수준이라기보다는 이번 대선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당의 공천권을 비롯한 헤게모니를 어느 세력이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 각각의 판단의 차이가 지금의 충돌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뭐 특정 세력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세력이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지면 뭐 지선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대위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쏟아야 될 시기인데 만약 당 내에 어떤 그런 어떤 차후에 대선 이후의 공천권 그리고 세력 싸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입당 4개월 차인 제 눈에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 게 보이죠. 좀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연락되면 저도 같이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패널을 했었거든요. 예, 저도 걱정하고 있다고. 저도 걱정됩니다. 예,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신장기업 인서울 코너에서는요. 2022년 서울시 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시의 김호평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서울시 곽종빈 재정기획관 연결해서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재정기획관 곽종빈입니다. 네네. 우리 기획관님은 지금 재정기획관으로 몇 년째 지금 봉직하고 계시나요? 지난 7월에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아, 지난 7월에. 네네. 예. 자, 먼저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통한 재정 혁신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근데 예산은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44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지금 가장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뭔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앞부분에 재정 혁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은 또 서울시 채무로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채무가 18조에 지금 다루고 있고요. 지금 연말 기준으로 봐서는 채무 비율이 23.42%까지 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내년도 예산은 세 가지 분야에 이제 투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2조 2천억 원,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3조 4천억 원, 그리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약과 성장에 2조 2천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네. 자,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요. 예. 원래 9월, 10월에 큰 사업들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워낙 서울시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법적으로 규범상 정해져 있는 11월 1일 날 딱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사실상 시민권이 침해됐다 서울시의회 이 절차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전혀 상의가 없었다거나 이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당했다 이 부분은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자치법에 예산안 제출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데요. 저희 서울시는 조례로서 60일 전에 열흘 앞당겨서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드린 건데 그 이전에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모시고 사전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신규 사업, 증액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좀 협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하여튼간에 입장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충분히 협의가 없었다. 이전에 관례와 완전히 달랐다라고 김호평 예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협의했다. 충분히 소통하지 충분이라고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충분한 건 아니지만 사전 협의는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복되거나 오 시장께서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됐다라고 지적한 사업들이 실은 감사 결과도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성과지표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뭘 보고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연중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짠다 이런 것은 좀 맞지는 않고요. 그리고 감사는 이제 위법성 중심의 행정행위라고 하면 예산 편성은 여러 가지 뭐 주요 재정 사업 평가라든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게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적인지 전년도에는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그 행위여서 조금 다르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성과평가 점수가 더 높은데 삭감됐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주거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간 위탁 종합 성과평가라는 걸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고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거복지센터는 민간 위탁과 SH 대행 이렇게 두 개 유형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SH 대행이 6개, 19개가 민간 위탁이죠. 성과지표가 있나요? 예, 성과지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평가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보다 SH 대행 사업이 조금 더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 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가지고 예산안을 짜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업 평가나 중유사중복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만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 아니다. 네네네. 높은 경우도 있기는 있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오 시장이 임명한 감사위원장은 직전까지 서울시 복지기획관으로 일해온 현직 서울시 간부였기 때문에 조례 위반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산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이신 거는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위원장과 일반 위원님의 그 임명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선발하고 임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반 감사위원님들 그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위원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공무원은 안 되지만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지금 감사위원장은 별도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건가 보죠? 감사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라고 해서 그 개방형이라고 하면 공모회 통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감사위원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이니까 직전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공무원이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상위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사실은 이 법률과 우리 지금 시의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도 그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헌법상의 공무단임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제일 좀 극심하게 시민사회의 진영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취지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 삭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에 서울시장 직속기관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같은 경우 NPO 지원센터 예산을 65% 이상 감축하고 인력 감축 요구도 있었는데 이건 조례 취지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관련된 기사에 이제 조례 위반 아니고 지침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사항인데요. 예산 관련돼서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간 위탁으로서 보조금을 민간에게 나눠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없이 진행된 부분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조정이 됐고 그만큼 이제 인력이 조정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그냥 뭐 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니까 주거복지센터하고 몇몇 그 민간위탁 하는 쪽, 민간위탁을 받는 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해고가 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던데 이게 이 거버넌스, 이거 조례를 어기는 것을 떠나서 거버넌스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지침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거버넌스를 뭐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 이제 잘못 진행되어 온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정하는 측면 그리고 뭐 물량을 좀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또 김호평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런, 그다음에 뷰티 산업 육성, 지천 르네상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추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과도하다. 특히 서울런 같은 경우 인강인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니냐.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뷰티 산업 육성 같은 경우도 일부 소위 뷰티 산업 이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로 돈이 돌기보다는 일부 업체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서울런 뷰티 산업 지천 르네상스 이렇게 용어로만 들어서는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일측면에 이제 뭐 비판적 주장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 가지 사업들은 각각 이제 뭐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시의회와 이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긴 할 텐데요. 서울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강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네. 지천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마포에 사는데 불광천, 홍제천에 가면 사실 제도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행 환경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여서 이게 시급하지 않다거나 예산이 과다하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하고 시의 심의 과정에 조정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준예산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준예산이라도 뭐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준예산이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지출을 못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유지 정도만 할 수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준예산 상황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준예산 사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곽종빈 재정기획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의 사망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이런 판결문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무려 민사재판 본안소송의 70%의 판결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문입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승소와 패소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 2심으로 항소하는 비율도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깜깜이 판결의 효과입니다. 5년쯤 일하고 퇴직하는 30대 초반의 대리가 50억을 받는 세상에 사는 분들에게 3천만 원은 소액일 겁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16개월치 월급이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라는 유서를 남긴 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의 한 달 월세 30만 원에 100배나 되는 돈입니다. 독일 소액 사건의 기준은 82만 원, 일본은 61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소액 기준은 독일의 36배, 일본의 5배에 달합니다. 판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판사 수를 늘리세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알 권리를 독일보다 36배 찍어 누르는 현실을 업무량을 앞세워 변명하는 것은 국가가 내놓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국회는 20대에서도 이번 21대에서도 소액심판법 개정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민생개혁인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겠는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네, 4인 4색 정치토론 오늘도 저희 곁에 양김노조 네 분 와 계십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가 좀 바뀌었죠.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님이 좀 늦으신다고 그래서 문과 자리를 배정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김재섭 위원장하고 저하고 카운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리 배치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왜 카운터 파트너가 될 것이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군요. 자꾸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어젯밤 페이스북에 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잠수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저도 카운터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뭐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지금 어제 한참 이제 저녁 일정을 할 때였는데 막 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난 거냐 봤더니 뭐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을 봤느냐 그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봤는데 뭐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냥 연락이 핸드폰이 꺼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전화를 해봤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고 내막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김재섭 위원장님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물어보면 계속 모른다는 취지를 일관해.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그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일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대표는 실제로 연락을 안 받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은 적도 없고 지금도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른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뭡니까? 김재섭 위원장은 일단 모르겠다 했어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하면서 술 먹으면서 일단은 그거 같아요.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어저께는 올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2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많이 자제해서 딴 얘기는 안 하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렇게 올린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중간까지는 그래도 많이 자제하고 좀 정리하고 이제 이랬다가 그 술자리 막판에 이제 뭔가가 지금 그분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트리거가 있다, 방아쇠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한 서너 개 설이 있습니다. 열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분노 폭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명확하게 내가 이 대표 자리를 끊는다는 생각은 사실 아니었겠지만 오늘 오전에. 그런데 사실은 약간 좀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하게도 어제 밤에 그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펴고 이제 구글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뉴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국힘 갤러리에 나와 있는 건데 뭐가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당 대표직을 사퇴한, 그러면서 그 TBS의 김어준과 함께 뭐 뉴스공장을 같이 뭐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인 줄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누가 이제 장난으로 올려놓던 글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한 6대4 정도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혼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진호 대변인하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양진호 대변인이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대요. 어제 저녁에 본인하고 통화했을 때까지는 그냥 뭐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연락을 따로 해본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오전까지는 가까운 지인과는 연락이 됐는데 오후부터는 아예 연락이 안 됐다. 아까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김용남 카운터 파트너님. 김재섭 당협위원장의 카운터 파트너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참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생겼죠 지금. 역시 카운터 파트너다운 답변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위 이제 며칠 동안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선거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때는 일정 확정이 다음 날 일정이 그 전날 뭐 자정 무렵이나 아니면 자정 넘어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선거 운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일주일 한 달치 일정을 미리 쫙 짜놓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갑자기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대표에게 늦게 좀 전달이 되거나 일정이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죠. 본인이 어디 충청도에 참가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뭐 그 전날이나 아니면 그날 일찍 알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걸 조용히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전달하는 사람한테 미리 좀 챙겨라.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그 30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바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 패싱 당했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걸 바로 티를 내거든요. 근데 대선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다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요. 뭐 왜 없겠어요. 뭐 후보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당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여과 없이 그거를 드러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수정 교수의 영입과 관련해서 반대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저는 그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당의 기존의 무슨 이번 대선을 위한 기존의 노선과 올해부터의 노선, 올해부터 2020 올해부터 당이 가져온 노선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반페미니즘 정당이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도대체 수긍할 수 없고 그건 이준석 본인의 문제지. 언제부터
반페미의 앞장을 쓰는 당이었어요. 국민의힘이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2030에 물론 선거를 앞둔 정당으로서는 양극단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수용하기가 어렵고 완전 반대쪽에 서 있는 극렬한 엔타이 페미니즘도 배격해야 돼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유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요. 수긍하기 어렵다. 예.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잠적을 한다? 그건 더 수긍할 수 없어요. 네, 수긍하기 어렵다. 한마디만 거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을 거두시는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그냥 입장을 그냥 대충 뭐 얘기를 해보자. 역시 그러면 카운터 파트너가 맞으시네. 예. 사실 저도 뭐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다 뭐 마뜩한 건 아니죠. 당연히 뭐 불편한 것도 있고 김영남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거랑 그걸 자기 정치한다고 또 자기 정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던 그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경선 관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당원들도 없고 국민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그 전부터 사실 계속 해왔고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정치 문법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방식, 자기만의 논리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자기 정치 내내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치 커리어 한 10년 정도 내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말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당대표로 추대가 뭐 투표가 선거가 돼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고 본인 또 그 여론을 몰아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도 자기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예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식이 예를 들면은 가령 뭐 오늘 뭐 연락이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무조건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는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과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한 10만 명 이상 가입한 20대 30대 당원들도 분명히 있고 20대 30대 당원들 역시도 윤석열 후보랑 말하자면 싱크를 좀 맞출 시간이랑 토론하는 과정들은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뭐 패싱당한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하면 그 당원들도 상처받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라는 어떤 큰 목적하에 같이 가야 되는 방향으로서 이준석 대표도 조율을 해야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둘 다 좀 부족했던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성주 저는 근데 관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팝콘각으로 관전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세요. 팝콘 달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밖에 관전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30대의 젊은 당대표로서 좀 불쾌하거나 불편한 점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정당 정치 문화가 여전히 이제 굉장히 이제 낡고 권위적이고 이제 이 이념적인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전에 이제 김재섭 당협위원장의 말씀에 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자기 정치는 당대표 할 때까지죠. 당대표를 하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당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부럽지만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라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선거를 이끄는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자기 정치보다는 사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5년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어떤 대선 후보를 선거를 지휘하는 거에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것을 지금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백보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권위는 남들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국은 세우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페이스북이나 SNS나 또는 이제 이 연락을 두절하고 SNS에 올리는 어떤 글들은
저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방식은 아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리더십을 깎아먹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건 정당 존재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계신 게 아닌가 아쉽다.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뭐 오해가 있고 뭐 행태상의 문제가 있다를 떠나서 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당을 이번 대선에서 소위 청년, 호남 이런 쪽보다는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탄탄히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청년, 호남 이쪽을 충분히 공략하지 않으면 지는 선거다라고 하는 전략의 차이가 드러난 것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당이 누구의 당이냐라고 했을 때 특히 내년 공천권,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 뭐 이준석 대표는 시험도 본다고 하고 뭐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중용하려고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국민의힘의 주류를 형성했던 그 당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내년 이후에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전략의 차이.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행태를 가지고 이게 잘했다 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저는 그 후자의 조성주입니다. 후자의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당을 어디로 갈 거냐에서 중진들과 뭐 이 차이 얘기하는데 이게 있을 수는 있어요. 어느 당이나 있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후보로 이번 대선에 진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다음의 미래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고 양쪽 다 없어요. 사실은 이미 선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한 거고 설마 그렇게까지 여유 있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호남 얘기했는데 호남이라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과거의 후보들처럼 지지율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호남 전략이라는 게 뭐 이준석 대표만 있어서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김종인 포함.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데려온다고 호남? 뭐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등판각을 계속 보고 있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등판하시려고 하지 않겠냐. 위기가 왔을 때 구원자로 나와서 하려고 하시는 경향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자, 그런 의견이시고. 자,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략 그다음에 이 당의 주인이 누구냐 주도 세력 헤게모니 세력과 관련된 충돌 아니냐 이렇게 봐야지 뭐 그냥 하루하루 일정 통보 여부 이런 거 가지고 뭐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이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긴 또 힘든 측면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구상했던 이번 대선 전략은 뭐냐. 아니 그러면 여성표 포기하고 이대남 끌어안아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양극단은 배제하고 최대한 포용할 수 있는 그 공통분모를 뽑아서 선거를 치르는 거지 어느 당이나 전략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반대하는 논리를 가만 들어보면 아니 그냥 엔타이 페미니즘 반페미를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수긍하기 어려운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의 문제. 아니 대선 이기면요. 어느 누가 이준석 대표 보고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선을 지겠죠. 지금 사실은 대선 이준석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아니 제일 아쉬운 건 후보죠. 모든 선거에서 후보는 의뢰예요. 그게 뭐 대선이 됐던 총선이 됐던 후보는 의뢰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삐거덕대는 소리가 나면 소위 양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둘 다 문제가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당장 석 달 후에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뭐 해외 유학을 몇 년 갔다 와도 40이 안 되는 나이예요. 시간은 이준석 대표 편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후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를 지금 몰아내고
대선을 치르겠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건 전혀 맞지 않아요. 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어떻다고요? 의리라고.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 후보는 그럼 갑입니까 지금? 그럼요, 갑오브 갑이죠.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접수설이 지금 파다한 상황에서 접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접수했는데 그러면은 좀 낯을 세워줘야 되죠,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의리입니까? 진짜 갑오브 갑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장제원 의원이 오늘 그러잖아요. 이준석 대표 잠정 얘기 나오니까 아니 다 같이 여러 명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데 왜 너 혼자 이렇게 나서냐 이렇게 첫 번째 왜 너 혼자만 하겠다고 이러느냐 그 비난 두 번째 이수정 교수가 이준석 대표 보고 나도 30살 된 아들이 있다. 나도 30대 아들이 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었죠. 네. 뭐 대표를 설득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선대위원장 맡겠다고 한 지 하루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캠프가 바라보는 그렇죠. 시각. 네. 그러면은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사실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다가 오늘 권성동 의원이 뭐 만나러 가보라고 30분 기다리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그 보도된 거 물론 제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말은 못합니다만 보도된 거에 따르면 한번 가보라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은 후보가 당대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표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 패싱은 당연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 패싱 플러스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달래가지고 혹은 이 사람과 같이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여욱 의원이 지금 대표적인 스피커예요. 지금 이 윤 캠프 관련해서. 물론 윤 캠프랑 연결이 됐다는 건 없습니다만은. 근데 맨날 뭐라고 하냐면 그래 푹 쉬어라. SNS도 하지 말고 전화 인터뷰만 해도 방송인데 라디오 부스까지 다 달려가지도 말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그래야지 당대표하고 윤 후보도 잔신경 안 쓸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 이준석은 금방 잊혀질 거니까 중대결심 같은 거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나 제가 기존의 국민의힘 멤버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뭐 적절을 하지 않은 거를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표 하나 바보 만드는 행동은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공천권이고 뭐고 간에 뭐 이겨야 된다는 건 다 맞겠지만 이거는 되게 아마추어적이고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정말로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자. 이준석 얘기만 하다 말 거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워낙 핫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전화 엄청 받으셨죠. 속이 깝깝합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민주당 얘기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낙연 전 대표 영광까지 갔는데 결국은 같이 손을 들지 못했어요. 메타버스. 이거 아직 원팀 되려면 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대위 이렇게 슬림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오늘 인재 영입도 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소위 이재명 선대위 지금 방향을 잘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모르겠던데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뭐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밀어붙이다가 그냥 주저앉고 그리고 뭐 많아요. 그거 말고도 주사일제도 있었고 이제 이번이 국토보유세죠. 네. 저기도 있잖아요. 저 뭐야 음식점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50조? 소상공인 50조 그 손실보상금 받겠다고 했는데 받고 레이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제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오늘 자정까지예요. 시한이. 그리고 법적 처리 시한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12월 2일 내일 모레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예산안에 50조를 넣자는 얘기를 한 30시간 남겨놓고 심사할 수 있는 시간 30시간 남겨놓고 받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토보유세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토보유세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더니 이것도 또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뭔지 몰라서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자, 우리 요거는 노 변호사님까지만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기본적인 방향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지금 계속해서 50조 받기로 해놓고는 뭐 예산 시한 하루 남겨놓고 무슨 소리냐. 50조 원을 지금 당장 받아서 뭔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국토보유세, 종부세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만 남겨놓겠다고 했는데 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60%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열을 주장해서 아무것도 못하느니 둘을 주장해서 될 것 같으면 둘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저는 유연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관적이잖아요. 어떤 게 문제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저거는 할지 말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말장난이죠. 저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진짜로. 자 그러면 말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 뭐 50조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입니다. 50조 받겠다고 했고 뭐 김영남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예산 짜는 게 대부분 다 시한 다 넘기잖아요. 기한 다 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장까지들 다 배석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입법 서포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라고 뭐 뚝딱뚝딱 하면 안 되겠어요. 사실 그거는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이재명 후보가 진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며칠 내로 밝혀지겠죠. 그거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거기 가서 또 다시 뒤로 물릴지 밀고 갈지. 그러면은 이 부분 원인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하자면 대체로 뭐 동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왔어요. 이번 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쳐서. 골든 크로스가 눈앞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방향도 알 수 없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의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지층의 결집이겠죠. 지지층 결집. 왜냐하면 질 것 같다 그러면 결집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컨벤션 효과가 일부 이제 한 2주 정도 잠잠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서울 유권자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붙었던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는 이겼어요. 이겼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다른 뭐 DJ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때만큼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90%가 넘었던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는 60%대 언저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되게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지금 보세요. 친문 지지자들 중에 50%만 이재명을 지지한다. 호남에서 아직 제대로 결집하지 않았다.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정말로 민주당 무조건 찍던 그 사람들이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석이 더 좋으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을 반 컵이 남았을 때 반 컵밖에 안 남았다, 반 컵이나 남았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부동층으로 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동층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인 문재인 지지자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이나 남았다는 거라니까요. 아니 반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 거고요. 저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더. 아까 제가 서울 말씀드렸고 호남 지지율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여성표가 윤석열 후보가 많아요. 지금 원래 이게 민주당 여성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별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성별은 여성이 더 많다라는 거 생각하면 지금 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뒷받침했던 큰 기둥셋이 흔들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걸 있어도 그게 골든크로스까지 가기에는 유언한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언한 일이다. 자 우리 조성주 마지막에 여성표는 지금 조사들을 보면 좀 묘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막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지금 누구를 지지하냐면 당장에 누구를 다대번 하겠지만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요. 여성표가 그게 남성표들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마음에 드는 후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김영남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표를 단순히 페미니즘과 뭐 안티 페미니즘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어떻게 소구할 거냐는 정당 전략 사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는 이제 지지도 상승의 힘은 결집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것에는 위기감이 굉장히 있었고, 근데 이제 위기감만으로 100일을 갈 수는 없어요. 예. 오히려 그게 막판 결집력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초반의 위기감에서 이 정도 결집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100일을 갈 수 있는 결집력인지는 좀 의구심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후보자 부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그게 리스크 아닌가요? 정말 중요부터. 아니 그런 리스크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엄청 리스크일 것 같은데 양쪽 후보다 양당 후보. 이 40대 50대 이렇게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40대 50대 여성이다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지. 네. 하여튼간에 아직 비방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40, 50대 여성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비방용이 너무 많아요. 비방용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는 선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차라리 제 얼굴에 비춰주세요.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얼굴을. 자, 민주당 어쨌든 지금 형국은 컵 절반이면 다 찬 거다. 아니다. 절반이 남아서 더 올라갈 여지가 민주당 있다. 더 분발해야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이런 지금 판단 어쨌든 치고 올라온 건 맞다.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의 그 효과도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자. 이낙연 대표 어제 이재명은 합니다. 그 포스터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얼굴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돕기로 했나 보지라고 그랬어요. 합성이 된대요. 합성이라는 거야. 왜 자꾸 낚이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낚였다고 그러고. 합성이라는 거야. 아니 나는 안 낚였지. 근데 내 사실을 말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합성이 돌아다닐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역전된 여론조사가 나왔네. 여기에 저는 포인트를 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합성이 아닌 실제 이낙연이 등판을 하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홍준표 후보가 등판하면 손만 들어줘도 한번 보자고요. 갈 텐데. 자, 누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좀 보시죠. 자, 제3지대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 또 무슨 큰 사건이 나는 거 아닌가. 네. 손학규 대표님이 대선 출마를. 진짜. 이준석이 그래서. 이준석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아니 항상 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인 중요한 액션을 하면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타나. 혹자가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조성주 부의장님. 보통은 이제 손학규 전 대표님이 이제 뭘 하면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나서 이제 그게 덮여져서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묻혀져가지고 그것이 참 안타깝다. 큰 사건이 이준석 잠적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무상하죠.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제3지대 후보가 여튼 4명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럼 5명입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그 유튜브에서 한번 인터뷰도 하셨죠. 그것도 그런데 아시아경제 같은 거 거기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숫자는 말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압니다. 그런 거 저도. 근데 왜 내가 깜짝 놀랐냐면 저희 유튜브 보면은 항상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허경영 후보의 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왜 허경영 안 냈냐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넣는 법을 알려줬어요. 전날해라 여론조사 기간에. 그랬더니 정말로 이게 여론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3위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깜짝 놀게. 게다가 그 표가 안철수 대표 표가 많이 왔어요. 이쪽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3지대 긴장해라. 허경영 후보가 훌륭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허경영 후보가 어제 웃으면서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싸우지 마라. 내가 대통령 되면 부통령 시켜주마. 정말 웃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여튼 이 제3지대가 이 손학규 후보가 후보죠.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어제 출전을 하시기도 했고 또 심상정 안철수 두 분이 제3지대에서 만나겠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만나자 이런 거고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양당 정치를 비판하는 어떤 그 원포인트 연대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상정, 김동연, 안철수 이제 손학규까지 넓어지겠죠. 허경영 후보는 빼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네, 아마도. 예. 이거 뭐
찬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먼저 정의당 이야기 듣고 딴 분들 말씀 한 말씀. 일단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색깔도 다 다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역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양당 구조에서 어쨌든 이제 고민스러운 많은 시민들의 어떤 시선을 이제 좀 끌고 여기서 좀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는 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재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듯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더 폭넓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반대 얘기도 있어요. 저희 이제 심상정 정의당 쪽에서 조금 더 넓게 하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조금 더 좁게 이제 의제 설정을 소위 이제 물밑에서 오갈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더 좁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멘트를 하시잖아요. 또 이제 뭐 둘 다 기득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3지대에서 나가시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사이에서 자기 또 독자적인 목소리가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이런 제3지대의 가능성은 좀 불안한 가능성인 건 맞아요. 그 국공합작 비교를 누가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다. 예, 저희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공합작은 성공했거든요. 국공합작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비유를 해주시지? 약간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자, 제3지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김용남 전 의원님입니다. 국공합작은 일단은 합작은 됐잖아요. 근데 이 제3지대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까지 있을 때는 뭐 김동연 후보의 입장은 약간 애매합니다만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손학규 후보도 참전을 하고 또 최근에 이 허경영 후보가 자꾸 언급되고 있어요. 뭐 여론조사에서 왜 빼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있고. 근데 이러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어떤 의제 설정도 어려운 그야말로 잡탕밥이 돼버리잖아요. 완주 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지대는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특히 허경영 후보가 높은 인지도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아니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원래 정치는 인지도가 깡패잖아요. 그렇죠. 인지도가 깡패예요. 공약이 지금 정말. 많이들 차용해서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나 국가혁명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늘 이제 약간 화제에는 늘 중심에 좀 많이 올랐었죠. 화제에는 저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반대로 우리 기존 정치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실망이나 약간 이런 것에 이제 역효과 같은 새로운 효과, 반대 효과라고 안 돼요. 보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총선도 그렇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아마 이게 단순히 뭐 연대에서 단일화하고 이런 가능성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떤 의제로 만나느냐, 여기서 어떤 의제가 제기가 되느냐 이런 것 내용을 좀 더 앞으로는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의 정치공학을 구사하는 거고 정당으로서 현실 정당으로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도덕적 헤게모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도덕적 헤게모니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의 정치 세력으로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정당. 뭐 도덕적 헤게모니를 사실 도덕적 헤게모니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과 노선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윤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정치는. 알겠습니다. 예. 자, 대장동 얘기는 못했습니다. 제3지대까지만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됐고요. 오늘 네 분 오늘 좀 즐거웠습니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그다음에 김재섭 도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김용남 전 의원님, 노영희 변호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5.5% 동률로 나온 여론조사는요.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26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안 말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동률이라고 한 것도 문제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해. 매주 화요일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과 인권기행 떠나고 있습니다. 동백님 사건, 인혁당 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서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수지킴 간첩 사건, 산호맹 사건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개만 추렸습니다. 안기부 고문을 통해서
했던 사건들 이름입니다. 산업행 사건이나 사실 수지킴 간첩 사건은 그렇게 멀리 있었던 사건도 아닙니다. 90년대 수지킴 사건이 1987년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산업행 사건은 1992년인가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인사도 없이 훅 들어오신 우리 박래군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래군입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요. 수지킴 사건 이거 저는 수지킴 사건 보면서 이 무슨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죠. 그래갖고 일가족이 다 정말 불행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건 영화 소재로도 충분히 만들어. 뭐 사실은 이 동백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안기부 고문 조작 사건들이 다 영화로 만들어도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있었을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 오늘 인권기행 떠날 곳입니다. 남산 안기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저 국정원으로 돼 있잖아요. 국가정보. 네, 국가정보. 그 전신이 국가안전기획부, 그다음에 그 전에가 이제 중앙정보부. 그래서 중정, 안기부, 그다음에 국정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안기부 중정의 일부와 안기부 시절을 거기서 이제 보냈던 거죠. 네. 남산에 있습니다. 예. 남산 예전에 교통방송이 그 안기부터 일부 굉장히 많아요. 안기부터가 한 16개 동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중에서 2개 동을 교통방송이 썼었던. 지금은 이제 부수고 이제 그쪽에 예장동 무슨 공원인가 이렇게 만들고 좀 있고요. 이회영 기념관 만들었고요. 그렇죠. 여기 왜 안기부를 뭐 남산 간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남산에서 나왔다면 벌벌 떨 정도죠. 네, 이게 아무리 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그냥 거기 끌려가고 뭐 그래서 뭐 두들겨 맞고 나오고 고문당하고 나오고 뭐 이랬던 게 또 박정희 때 너무 많았으니까. 네 맞아요. 박정희 때 국회의원이 안기부 끌려가지고 수염 잡아채서 뽑히고 이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당한 걸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창피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모욕적이라서 국회의원이 안기부 가서 수염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수염 뽑혔다 이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제 제대로 존경스럽게 말 못하고 좀 했다고 가서 또 두들겨 맞고 나오고 그러던 곳이죠. 국회의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산에서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공포였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1980년대까지 남산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다들 벌벌 떨었죠. 네. 그래서 남산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기세로 위세가 대단했던 이런 곳이고요. 맞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 이름의 변화도 의미가 다 있었던 거죠. 중앙정보부는 맨 처음에 박정희 정권 때, 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이거는 그게 저거잖아요. 저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를 시해했잖아요. 암살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 이름을 떼고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꾼 거죠. 그러면 그게 전두환 정권. 자, 국가정보원 그러면서 이제 1994년에 내곡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아, 내곡동.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죠. 97년도 DJ 이후에 국정원, 안기부는 전두환 정권 때,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 때. 네. 자, 근데 이제 중앙정보부를요. 1961년 5월 5.16이잖아요. 5.16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곧바로 착수하는 게 중앙정보부 설립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1961년 6월 10일 날 그 국가정보부법이 만들어져요. 그 자기네들이 그 만든 그 무슨 혁명재건위인가 뭐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불법적으로 만든 거죠. 거기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아주 처음부터 이런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쿠데타를 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 정보부대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쿠데타를 그냥 뭐 일시적으로 욱하는 감정에서 한 게 아니라 정보부대부터 만들어서 어떻게 국가를 경찰국가, 정보국가로 운영할까에 대한 구상이 박정희 전
전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라는 생각을 중앙정부 만들어진 과정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남산 안기부터로 가보겠습니다. 명동역에서 지하철 3선 명동역에서 올라가죠. 충무로역에서 내려가지고 예, 예. 남산 방향으로 좀 가는데요. 거기 이제 네. 유수호텔 요즘엔 유수호텔 찾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거기 유수호텔 안기부 본관이 유수호텔이니까 예, 택시를 잡아도 유수호텔 가자고 그러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서울 소방방재본부 이런 데들이 거기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하고 소방방재센터가 옛 안기부 본관이네요. 유수호텔이 본관이었고 그 소방방재센터가 그 본부가 지하로 연결돼 있는 거죠. 지하 벙커.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가 취조 소방방재센터가 취조와 고문이 행해지던 곳이고 유치장으로도 쓸 때도 있었고 소방방재본부는 유스호텔이 지금 개장돼 있고 과거에 소방방재본부였다가 최종길 교수가 의문사한 곳이네요. 이곳이. 자, 그 문학의 집 서울 여기 저도 이건 본 기억이 없는데 근데 여기가 안기부랑 관계가 깊은 건물인가요? 문학의 집으로는 좀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 부장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재규도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쓰이던 곳인데 그러니까 전체 이제 안기부를 지휘하던 안기부를 지휘하던 총책임자가 거기서 살던 그런 곳이거든요. 네, 맨 앞에구나 여기가 건물. 아니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제일 안쪽이군요. 네,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그 계속 공간으로 쓰였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규 때까지 쓰였다는 걸로 아주 알려져 있는데 그 뒤는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고요. 사실은 그 안기부터라고 해가지고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또 끌려갔던 사람도 내가 이 건물에서 고문을 받았는지 딴 데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다 지하로 연결돼 있다. 지금 대체로 16개 건물이 있거든요. 크기도 엄청 컸네요. 한때는 40개 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이제 어디 무슨 그 건물 등기부나 이런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 필요하면 지었다가 부수기도 하고 용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 기억마다 다 다르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 유스호스텔 지금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과거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본관 이었다고 하죠. 원래 그 중정본부는 저쪽에 이문동에 한예종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2년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본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너무 머리를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지금 거리 가까이 언제든지 부르면 튀어갈 수 있는 그 거리로 가야겠다 해서 남단에다 그걸 지었다고 하는 썰이 있죠. 예, 그 이문동에 지금 한예종 그 자리, 한국 외대나 경희대에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 외대나 경희대 사람들은 저쪽에서 우리 학교를 감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문동에서 있는 이쪽으로 와서 지금도 건물 앞에 표지석이 있고,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중정과 안기부가 있었던 자리다. 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얼마 안 됐다고 해요. 네, 1994년 내곡동으로 옮겨가면서 그때 만들었던 그 표지석에는 남산공원 을 조성하는 이런 표지석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 썼다는 게 두 번이 없는데 그 유스호텔 그쪽에 가면 이명박 정권 때 여기 유스호텔로 쓰는데 여기가 안기부 본관이 있던 자리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전 등장하죠. 참 2006년 참 어렵습니다. 1950 그러니까 61년쯤 거기가 중앙정보부 안기부였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가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그 주변에 있었던 주민들도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답사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가면은 내가 바로 옆에 사는데 그런지 몰랐다. 군부대가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이런 곳에 있었나 싶은 곳이 사실은 남영동 대공분실도 그렇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가 물고문하고 박종철, 김근태 이런 분들이 고문받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치워져 있는데요. 그 남산 1호선을 좀 가다가 오른편에 가면 이제 왼쪽 편에는 한옥마을 쪽이고 그 반대편 쪽이 이제 안기부 거기인데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면 거기 담장이 쭉 있었고 거기 위에 그 윤영철조망 군부대에 있는 그 철조망 있잖아요. 그게 위에 있었고 거기 실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수고를 했으니까 여기 군부대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저는. 아, 그렇군요. 그 본관 건물 바라보고 있는 왼쪽 장애인 주차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네. 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그 본관 지금 유소대를 쓰고 있는 그 본관 자체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때 사건 관련자들이 수감돼 있었던 이런 갇혀 있던 곳이고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요. 거기 앞에 유소호텔 본관 그 앞에 왼쪽 편에 그 마주보고 보면 왼쪽 편에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종길 교수의 시신을 던져놓고 이게 자백을 하고서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73년 10월 달에 최종길 교수 사건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1973년 10월 달에 당시 이제 유신 반대 투쟁을 했던 거지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게 법대 학장이가 그랬어요. 학장이셨죠. 그런데 문교부 그때 이제 문교부였는데 문교부에서 제명하라고 제적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 하겠다. 시위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생들 그 목숨과도 같은 그런 제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끌려서 3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받던 과정에서 이제 고문을 계속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시에 거기 형님인 최종길 교수를 데리고 간 동생이 그 중앙정보부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있어요. 동생이. 네. 근데 거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살일 수가 없어요. 자살일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곧바로 이렇게 이제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돌아버린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갖고선 그거를 그 순간을 넘기면서 그 자료 하나하나를 수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위원회에서 2000년에 발족했던 의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고문 중에 고문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다 던져가지고 흥건하게 피가 흘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 국가로부터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해서 배상금도 받아내고 그랬죠. 네, 우리나라 의문사 1호 사건이다 이렇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글쎄요. 이렇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 1호 사건이다 그럴 수 있죠. 네, 중전 본관에서 대공수사국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있다고 하던데 2008년 서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 만든 4개의 문이라는 게 있네요. 요즘은 짙은 보라색 띠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 벽에 있는 붉은 버튼 누르면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게 고장이 잘 나 있어갖고. 아, 그래요? 갈 때마다 맨 처음에는 됐어요. 근데 한참 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고장이 나서 그런데 이게 고문 당할 때 들리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철문을 여닫는 소리, 타자기 이거 진술서 막 두드리는 게 이거 소리, 또 물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거기 가면 막 소름이 쭉쭉 돋아요. 이게 그냥 가도 음침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게 고문당하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봐라, 느껴봐라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 터널 지나면 나오는 3층 건물 이게 대공수사국인 거죠. 지금 유튜브에 이제 그 터널 사진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이 내곡동으로 옮겨간 뒤에 많은 흔적들이 지워졌지만 지워지지 않은 흔적,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었죠. 대공수사국 지금 이제 서울시청 별관으로 이제 쓰고 있는 남산 별관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 뒤편으로 돌아가면 그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 계단이 근데 특이하게 잘 보면은 그냥 스치면 잘 모르는데 잘 보면 이게 계단이 가다가 지하 1층에서 계단참이 있고 1층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곧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가거든요. 지하 2층이 뭐냐면 고문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이게 공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내려가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가 심해지겠어요. 네. 자, 오늘은 남산 안기부터를 둘러봤고요. 다음 주에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신장기업 100일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추첨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따로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